자, 우리 교재 43페이지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7조, 108조, 109조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했죠. 즉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단독 허위표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통정 허위표시 108조, 그 다음 세 번째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과 그 효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이름이요, 단독 허위표시라고도 하고 비진이 표시라고도 하죠. 또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심리유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란에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진이라는 개념을 미리 정리해놨죠. 이 팔레 태도이기도 합니다. 진이란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리해놨죠. 특정의 내용을 표시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특정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정으로 희망하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이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이거 해야겠구나, 이런 의사를 표시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은 생각 있죠? 그것을 진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특정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생각,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 정리하시고,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존재하는 의사표시 내용을 보니까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시행위가 나갔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사람을 전부 다 표의자라고 합니다. 표의자. 이 표의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불일치 사실을 안다. 이런 상태에서 표시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때 표의자가 왜 이렇게 불일치하도록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느냐, 이거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 했는지, 그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갖추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 여기서는 불일치를 알고, 그렇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표시행위했다면 그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이 많은데 말이죠, 자기 친구들한테 좀 거들먹거리고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 우리랑 좀 못 사는 친구한테 사실 소유권 줄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이 건물 하나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서 장사해서 잘 먹고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표시행했어요. 즉 증여하겠다는 반대급부 내가 받지 않고 공짜로 줄게.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표시행위를. 증여의 표시행위죠. 그럼 보세요. 이 안에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증여의 의사가 없으면서 표시행위만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갑이 스스로 알면서 하고 있죠. 갑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했으니까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갑의 증여하겠다는 이 표시행위는, 의사표시는, 이 의사표시는 바로 민법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되겠죠? 비진이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44페이지 가보세요. 효과. 원칙은 이 유효라겠죠? 이 표시행위는 유효다. 유효란 말은 뭐예요? 을이 그래 받겠다라고 승낙하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증여의 계약이 성립하겠죠? 증여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면 증여가 유효가 될 거 아닙니까? 유효니까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생기죠. 생기니까 을은 갑한테 이 건물 소유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갑은 뭐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생기고 여기는 의무가 생긴다. 이게 뭐예요? 유효라는 말입니다. 유효. 뭐가?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어서 증여계약이 유효가 되어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받기로 한 을은 갑한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 107조에 보면 다만 이 상대방이 을이라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어떤 사실을 알았냐? 표의자 갑이 지인이 아닌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의사 표시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을이 받을 때 알았거나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받을 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이래 되겠죠. 자, 상대방이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이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럴 때는 무효다. 자, 무효. 무효란 말은 이 증여 행위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것은 을은 이런 상태의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무효의 의미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게 바로 무효의입니다. 무효란 말은 재산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전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을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는 44페이지에 거기 효과, 동그라미 1번 원칙, 동그라미 2번 예외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할 일이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즉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너한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이 유효가 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 상태는 어떨 때냐라고 하면 이 상대방이 악의도 아니어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되죠.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 두 개 다 없어야 되죠. 그래야 유효한 증여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악의가 아니면 뭐냐? 선의여야 되고 그리고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무과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것은 그 비진이 표시인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에 상대방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때, 그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유효가 되니까. 이때.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우리 민법 107조에서 비진입 표시행위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표시행위가 유효라고 하는 것은, 유효라는 것은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유효니까 인정하는데, 이 당시에 상대방이 유효가 되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하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표시행위가 무효라고 하여, 즉 비진입 표시가 무효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죠.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럼 이때 상대방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라고 하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익혀둡니다. 여기까지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즉, 그 비진입 표시를 받을 당시에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는 상대방일 때만 유효이어서 소유권 취득한다. 비진입 표시가 무효라는 것은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인데, 어떨 경우에 비진입 표시가 무효냐라고 하면 비진입 표시를 받을 당시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공식처럼 여러분은 익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유효란 말은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 그때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 취득한다. 무효란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그때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3자와 이렇게 거래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 여기에 제3자 넘겨줄 수 있냐라는 문제 생기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매수를 통해서. 이때 우리는 민법은 뭐라 했어요? 이 제3자가 거래 당시에 여기에 무효란 사실, 그 앞에 거래행위가 무효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제3자라고 한다면 행위 당시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겠죠. 선의의 제3자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이라겠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때 선의는 판례가 추정하고 있죠.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은 표의자, 여기에 있는 비진입 표시한 이 여기에 있는 표의자, 그렇죠? 이 사람이 제3자가 선이 아닌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입증 책임. 얘가 표의자가 되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한 표의자죠. 표의자. 이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적어보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주겠다고 비진입 표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비진입 표시를 받을 당시에, 즉 승낙 의사 표시할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등기 이전 이렇게 돼 있어도. 왜? 무효니까 소유권 못 취득하겠잖아요. 자, 그런데 을의 이 소유권 등기, 무효인 이 소유권 없는 상태의 등기, 이것은 무효인 등기죠. 이것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다. 이렇게. 제3자인 병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병이 샀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등기 전. 그럼 이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죠. 선의의 제3자 해당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의 병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은 여기 갑이 입증해야 되죠. 갑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44페이지에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 45페이지에요.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서로 짜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08조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행위. 이 표시행위는 효과가 무효행위가 되겠죠. 통정 허위 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를 우리는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장행위. 따라서 가장행위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무효란 말은 뭐라겠어요? 거래한 당사자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인데,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겠죠. 의사표시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의사표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이런 상태를 말한 표의자가 알고 하더라. 알고서 하고 있더라. 알고서. 근데 이 아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표의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을 텐데 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표의자 행위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죠. 동참. 양해해 주는 거죠. 양해. 이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더라. 이 양해한다는 건 뭐냐? 이 표의자와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짜고 해야겠죠. 짜고. 짜고.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져야겠죠. 또 통모를 통해서 모의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결국은 여기에 상대방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한다, 짜고 한다, 합의하에 한다, 통모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정이 있어야 된다. 통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민법 108조 허위표시가 되어서 허위표시 그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즉 통정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에서는 무효가 된다. 이래 되겠죠? 예를 들면 이래 되겠죠? 갑은 자기 건물 소유권을 을과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파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불일치 상태를 만들 때 갑과 을이 짜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짜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때 이 갑의 의사표시가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에서 여기에 을이 내가 사는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하면 이거 두 사람 사이는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때 이 매매계약이 바로 통정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이니까 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가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통정의 표시가 들어가서 만든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했으니까 통정의 표시에 의사표시가 갑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매매 이것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란 말은 설령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이렇게 한 것처럼 해놨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을은 이게 바로 무효라는 의미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 등기부에 등기만 되어 있으니까 효력도 없는 무효인 등기죠. 이게 되겠죠. 따라서 여전히 의리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통정 허위 표시한 당사자에서는 여기에 표의자, 갑에게 이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고 거래한, 즉 의뢰의 소유권 등기,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얘한테 여기에 병이 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제3자죠. 이 거래행위에 대해서 제3자죠. 이 제3자인 병은 만약에 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매매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라고 하면 선의의 제3자가 되겠죠. 선의의 제3자 병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뭐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선의는 추정되니까 우리 판례가 입증은 선의 아니라는 사실 입증을 누가 해야 되죠? 여기는 표의자, 이 사람 표의자죠? 갑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 이 통정 허위 표시의 가장 행위가 만약에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하려고 속이는 행위다. 속이는 행위, 법률행위였다. 이거는 보통 사해행위라 그러죠. 그 법률행위가 속여서 사기쳐서 침해한다. 누구를 침해한다고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걸 사해행위라고 해요. 즉 이게 가장행위라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채권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 사회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갑이 채무자, 여기에 A가 채권자. 예컨대 10억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0억의 채무가 있는 갑입니다. 채무자. 그런데 갑은 이 10억짜리 재산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 재산이 10억짜리 재산, 건물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무 변제에 도래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야만 채권을 변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채권 변제하라고 청구했는데 갑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겠죠? 이 채무자 재산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급하니까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죠. 야, 이거 내가 나한테 팔 생각은 없다마는 네가 좀 사는 것 좀 해줄래? 내 사정이 이렇게 딱하다.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친구가 아 딱하구나. 그래 동참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사는 것처럼 해줄게. 이게 뭐예요? 가장 매매하는 거죠. 가장 매매다는 말은 여기에 갑의 의사표시가 민법 둘이가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를 그죠? 갑의 의사표시가 짜고서 했다 의사표시를 108조 통정의 표시란 거예요. 둘이가 짜고 했으니까 짜고. 그래서 이 가장 매매가 무효인 상태가 되죠. 무효. 그래서 이 매매에 기초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갑이 을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건물을 얘한테 맡겨놓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는 소유권이 갑한테 있지만 등기부상에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A는 을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채권자가 이 가장 매매 행위를 채무자 너는 내 채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짜고서 기망해서 속였다 나한테 거래행위가. 그래서 이게 사행위가 되겠죠. 가장행위가 사행위가 되니까 뭐 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이게 민법 406조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가장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될 때,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때, 그때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하면 이 권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등기 말소하고 갑의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해소해놓고 갑은 강제평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통정 허위 표시에는 거기에 의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통정이란 개념을 정리해 놨죠. 합의와 양해, 짜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은닉행위는 가장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46페이지의 요건, 거기에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불일치가 있고 표의자가 알고 하면서 상대방과 내통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이때 그 선의는 몰랐으면 된다는 거죠. 무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구체적인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47페이지에 있죠. 47페이지에 보면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3자에 해당되는 사 보면 가장매매 매수인과 다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새로운 매매 계약이라는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를 새롭게 맺었으니까 A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3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동그라미예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새로운 행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3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봐두시고, 특히 마지막에 G 동그라미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된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제3자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제3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109조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놨죠.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착오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착오가 뭘까? 그 다음에 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취소할 수 했는데,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죠. 자, 먼저 착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마음먹은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사실, 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착오라고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때 이 착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의사 표시를 완벽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착오 형태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48페이지부터 정리해놨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란 말은 뭐냐? 의사표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원, 원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동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돈을 빌리게 된 이유, 땅을 사게 된 이유, 건물을 사게 된 이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걸 동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거리에 있는 땅이
위치가 좋아서 보통 평당 100만 원 가는 것을 300만 원 주겠다고 자기가 살라 그래요. 왜? 거기에 전철역이 생기는 것으로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철역이 거기 사거리에는 생기지 않아. 오히려 한 2km 아래에 있는 그 사거리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인은 뭐예요? 3배나 주고 샀잖아요. 평당 100만 원 가는 것을 3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때 자기는 여기에 전철역이 생긴 줄 알고 샀는데 전철역이 오히려 한 2km 밖에 있는 사거리에 돼버리면 자기가 산 땅은 땅값이 확 떨어지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 과연 이 착오가 있다고 할 거냐, 의사표시 착오가 있다고 할 거냐 말이죠. 이게 바로 동기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기의 착오 사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동기의 착오와 다양한 모습을 정리해 놨죠. 동기의 착오. 전철역이 생긴 줄 알고 사거리 근처에 있는 땅을 샀는데 전철역이 생기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되는 줄 알고 토지를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 안 되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가 풀린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되지 않더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착오죠.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는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동기의 착오. 자, 두 번째. 이 동기의 착오가 나오면 과연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법적 효과죠.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알아두세요.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또는 표시됐거나 또는 상대방의 유발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의사표시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민법 109조를 적용합니다. 즉 취소 문제로 다룬다,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그 동기의 착오로 이루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어 나와 있거나 아니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발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 제공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표의자가 의사표시했다라고 할 때 그때 한해서만 민법 109조 착오 문제에 의한 취소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시되었거나 상대방 유발, 제공 이렇게요. 이럴 때 한했습니다. 그 사례가 48페이지 하단에 있죠.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한 거죠. 자기가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하나 덜 써가지고 100만 원에 팔게 되어버렸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용의 착오, 이거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간의 착오. 여기 기간의 착오는 표시기간의 착오와 전달기간의 착오 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 표시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착오 문제를 다룬다. 109조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B 동그라미에 전달기간의 착오는 이것은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착오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착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 갖춰야 돼요. 109조가 적용돼서 취소가 되려고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첫 번째, 적극적 요건으로서 당해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할 것,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 없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표의자한테 말이죠.
즉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있죠? 표의자에게 이 착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착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없어야 되니까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알려줘. 자, 여기에 50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1번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거 됐죠. 자, 여기서 정리 먼저 해두시면 중요분의 착오에 관해서는요, 표의자가 입증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자, 취소권자가 입증 책임지는 것이죠. 여기는요, 상대방의 입증 책임입니다. 이건 뭐 유효주전자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상대방이니까 취소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입증 책임을 분담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것은 여기에 중요분에 해당되는 거와 중과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재 50페이지 보면 그게 중요 부분이란 의미부터 정리해놨죠. 중요 부분이란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거래행위에서 그 착오 부분이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갖춰져야 중요 부분이라고 해요. 자, 그 내용 중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우리 판례가 구체적으로 판시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박스 안에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예컨대 그 사람 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서 중요 요소가 되면 중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외상 거래한다, 신용 거래한다 하면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 부분이 됩니다. 또 근로계약이나 노동계약, 노무계약을 할 때도 사람이 노동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중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실매매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중요 부분이 아니죠. 두 번째 주에 있습니다. 현실매매 같은 경우, 현실매매란 것은 그 현장, 매매계약 현장에서 돈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거래행위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현실매매를 하는데 이때는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동일성, 목적물 동일성이라는 차원은 대부분 다 중요 부분이라 하죠. A 토지인 줄 알고 샀는데 B 토지로 매매계약 체결됐다. A 건물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B 건물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게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죠. 이건 중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토지 매매계약에서 토지 현황이나 또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정해놨죠. 또 법령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입니다. 나는 사용대차 계약인 줄 알고 물건을 빌려 쓰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령의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하죠. 이런 등등의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나 중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어요. 51페이지에 있죠. 사람의 신분, 직업 뭐 이런 것들. 또 B 동그라미 오면 목적물의 소유권의 귀속, 양, 수량, 면적, 시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밑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중과실은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현저한 부주의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행위 당사자의 직업이나 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걸 종합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니언에 있죠. 니언. 51페이지 니언 동그라미.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만약에 주의력을 결여했다, 현저한 부주의했다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경과실이 있어도,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경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판례는 부정합니다. 상대방은 이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디귿 동그라미 있죠. 디귿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을 우리 판례 정리해놨죠. 예를 들면 공장 부지를 매수하려는 자, 이게 1번이죠. 공장 부지용으로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보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번에요. 고려청자인 줄로 믿고 자기가 골동품을 많이 거래해봤기 때문에 감정 능력이 자기한테는 있다고 이 과신해서 고려청자로 믿고 1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감정인을 모시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건 보통의 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만 주면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이 매수인은 과실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라고 판시한 예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당사자 사이는 그 거래인은 이 요건을 갖췄을 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겠죠? 소급하여 무효인 행위로 확정돼 간주되어 버려요. 그죠? 취소하면 소급 무효 간주되어 버립니다. 자,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된다, 그죠? 매수인이 당의 물건에 하자 있다는 것을 몰랐고 뭔데 과실이 없는 매수인으로서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 물을 뿐만 아니라 취소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만 갖췄다면. 또 동그라미 2번에 사기와 착오 문제, 이것도 역시 경합을 인정하죠. 매수인이 사기로, 매도인의 사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고 하면 이 매수인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해서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요. 매매계약 당사자에서 매수인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때 중도금을 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서 샀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 지급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의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미리. 해지하고 나니까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중도금 안 줬으니까 손해배상해 이렇게 하겠죠. 자, 이때 이 매수인은 나 매매계약 할 당시에 이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건을 가져왔으니 나 취소를 한다. 즉 해지한 후에도, 매도인이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당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해지한 후일지라도 매수인에게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3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 동그라미는
해지하면 무효가 됐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이라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로 취소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내용의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